한국이 감히 미국 허락 없이 미사일을 꿈꿉니까?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단칼에 거절한 순간 한국은 허락받는 길을 포기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사일 독자 통합, 불가침 구역 3배,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자 펜타곤은 경악에 빠졌죠. 42년간 묶여있던 족쇄를 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의 심장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대한민국 방산에 전율 돋는 역전 드라마.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응원해 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감히 미사일을 꿈꿉니까?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펜타곤 지하 전략 회의실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측에서 보내온 기술협력 요청서가 놓여 있었죠.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이던 전투기 KF-21, 거기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 핵심 기술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1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문서를 진지하게 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담당 국장이 서류를 한번 훑더니 안경을 벗고 한마디 했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그게 끝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헛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분석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투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미사일을 만든다고요?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죠. 그냥 지금처럼 미국 서브나 하라고 하세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25년간 펜타곤에서 전투기 무장 통합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전투기에 어떤 미사일을 장착하고 그 미사일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성공도 봤고 실패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걸 해낼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위치가 어땠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방산업계에서 한국은 분명 성장하는 나라였어요. K9 자주포나 잠수함 같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나름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핵심 기술, 특히 전투기와 미사일 분야에서의 위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투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이 만든 전투기를 도입해서 운용하는 나라였습니다. F-16을 들여왔고 F-15를 들여왔고 F-35까지 도입했죠. 조립은 할 수 있었고 정비 능력도 꽤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직접 설계하고 핵심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본 경험은 많지 않았어요. 미사일은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은 그때까지 공대공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전투기에 통합해 본 적이 사실상 없었거든요. 미국산 전투기에 미국산 미사일을 장착하고 그 통합 과정마저 미국 기술진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무기를 쓰는 건 한국이었지만 무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회의실에서 한국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회의실에서 오간 말들이 떠오릅니다. 그건 냉정한 기술 평가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가능성을 아예 선 밖으로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갑자기 공대공 미사일 기술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의 핵심 군사 기술을요? 솔직히 무모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이건 전투기 아래에 폭탄을 매다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술이에요. 하늘 위에서 음속으로 날아가는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키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죠. 레이더가 목표를 포착하고 임무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계산을 마치고 미사일이 거기에 정확히 반응하는 것. 이 중 단 하나라도 어긋나는 순간 수십억짜리 미사일은 그냥 하늘을 날아가는 쇳덩이가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도 미사일을 제대로 쏘지 못하면 그 전투기는 전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빈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통합 기술이라는 건 전투기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행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전투기는 결국 하늘 위의 빈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미국이 쓰는 표준 공대공 미사일, 암람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토 동맹국 전체가 공유하는 핵심 무기이죠. 이 미사일은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이 개발했고 수많은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입니다. 이 기술을 넘긴다는 건 단순히 미사일 한 발을 건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유도 알고리즘, 핵심 소스 코드,
통신 암호 체계까지 전부 내어준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에는 아이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 무기 거래를 통제하는 법이죠. 핵심 군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아무리 오랜 동맹국이라도 이 규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한국의 요청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사일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도 무리였고 미국한테 핵심 기술을 달라는 건 더더욱 무리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동료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이 무장 통합을 독자적으로 해요. 지금은 아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판단이었습니다. 25년간 이 업계를 분석해온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보고 경험에 비추어 현실을 근거로 내린 결론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건 여기서 끝이다. 한국은 결국 미국 미사일을 사서 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달라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정리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회의실을 나서며 보여준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좌절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어요. 마치 이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작점은 바로 그 거절의 순간부터였죠. 미국이 한국에게 문을 닫아버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거절을 기점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2장. 시간이 꽤 지나고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고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저한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기껏해야 경험 쌓기용 시제기 정도 만들겠거니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가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밀러 이것 좀 봐봐. 한국 전투기인데 좀 이상해. 이상하다는 말에 별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 영상이었죠. 처음 몇 초는 그냥 흘려봤습니다. 활주로를 달리고 이륙하고 상승하는 장면. 여기까지는 어느 전투기나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기체가 고도를 잡고 기동을 시작하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되돌려서 봤습니다. 한 번 더 봤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제가 25년간 수많은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분석해왔기 때문에 기체의 움직임만 봐도 대략적인 수준이 감이 옵니다. 설계 철학이 보이고 공기역학적 완성도가 느껴지죠. 그런데 KF-21은 제가 예상했던 그림과 달랐습니다. 기동이 매끄러웠어요. 단순히 나는 게 아니라 설계 의도가 기체 전체에 녹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외형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텔스 설계가 일부 적용되어 있었고 기체 형상 자체가 최신 세대 전투기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연습용 시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기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독자 전투기 개발이라는 건 시도하는 나라는 많지만 성공하는 나라는 극소수거든요. 인도를 보십시오. 테자스라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30년이 넘게 걸렸고 아직도 성능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카안이라는 전투기를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엔진 문제로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었죠. 이 나라들이 수십 년째 매달리고 있는 일을 한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여기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나라가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본 뒤에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KF-21에 대한 공개된 재원 자료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어 있었고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라는 건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존 레이더가 하나의 빔을 기계적으로 돌려가며 탐색하는 방식이라면 AESA는 수천 개의 소자가 동시에 전자적으로 빔을 쏘는 겁니다. 탐지 범위도 넓고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죠.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자국 전투기에 올렸다는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체계 통합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레이더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장 탑재량, 전투 행동 반경, 최대 속도. 하나하나 수치를 확인할수록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이 정도 재원이면 단순한 개발 경험용 기체가 아니라 실전 배치를 전제로 설계한 전투기였거든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실전급인데? 저는 그때 동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 인정해야 해. 이건 예상 밖이야.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지만 저는 전문가입니다. 놀라움을 인정하는 것과 완전히 납득하는 건 다른 문제였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분명 어딘가에 빈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능만으로 전투기를 평가하는 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생각보다 명확하게. 전투기는 결국 무기를 달고 싸우는 플랫폼입니다. 아무리 기체가 뛰어나도 적기를 탐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시키지 못하면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늘 위에서 적과 마주치는 순간 중요한 건 비행 성능이 아니라 무장 체계입니다. 내 미사일이 먼저 상대를 잡느냐, 상대 미사일이 먼저 나를 잡느냐. 그 차이가 생존과 죽음을 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에 어떤 미사일이 탑재되는지, 그리고 그 무장 통합이 어떤 수준까지 완성되어 있는지.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KF-21은 그 시점에서 독자적인 공대공 미사일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어요. 기체는 날고 있었지만 그 기체에 실을 핵심 무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이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은 전부 미국산이었고 그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려면 결국 미국의 기술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을 미국이 거절한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월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 건 대단했지만 결국 핵심에서 막혔다는 사실이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를 다시 확인시켜줬거든요. 동료한테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기체는 인정해. 근데 미사일 없는 전투기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에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다시 올 수밖에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공대공 미사일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요. 이건 기술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구조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무장 체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구조에서 벗어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KF-21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상적인 기체다. 하지만 반쪽짜리 전투기다. 날 수는 있지만 싸울 수는 없다. 핵심이 빠져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한국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미국이 있어야 완성해낼 수 있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미사일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더군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25년을 일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꽤 이른 시기부터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자체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냉전 한가운데였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늘 긴박했죠. 북쪽의 위협은 현실이었고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어떤 나라라도 당연히 추구할 권리였어요. 하지만 미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979년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하나의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었죠. 이게 뭐냐면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양자 합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면서도 그 무기가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를 미국한테 허락받아야 했던 겁니다. 처음 정해진 사거리 제한은 180km였습니다. 어느 날 후배 분석관 하나가 한국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가 제게 물었어요. 밀러, 한국 미사일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야. 1979년부터. 180km면 어느 정도 거리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대략 150km야. 그러니까 한국이 만들 수 있는 미사일은 고작 서울에서 대전 조금 넘는 거리까지만 날아갈 수 있었다는 뜻이지. 자기 나라 한반도 전체도 커버 못하는 사거리였어. 후배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적이 그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 치는 거지. 적이 어디 있는지는 한국이 판단하지만 그 적을 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미국이 정해놓은 숫자에 달려 있었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나라 방어인데.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후배의 반응이 오히려 정상이었던 거예요. 우리 무기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군사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심각한 제약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한은 조금씩 완화됐습니다. 180km에서 300km로 늘어났고 이후 800km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갔어요. 숫자만 보면 나아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미국이 정해준 한도 안에서만 미사일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하늘을 지키는 무기조차 완전히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었던 겁니다.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만들어도 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동료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한국이 왜 굳이 독자 미사일을 만들려고 하겠어? 미국이 다 해주는데. 동료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역할 분담하는 거지. 맞아. 한국은 지상군 중심으로 방어하고 핵심 타격은 미국이 담당하는 구조. 수십 년간 그렇게 굴러왔고 문제 없었으니까.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묶여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권투 선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링 위에 올라갔는데 심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은 쓰지 마세요. 왼손으로만 싸우세요. 상대방은 양손을 다 쓰는데 나만 한 손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이기든 지든 규칙은 내가 정한 게 아니니까요. 한국의 미사일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그 족쇄를 차고 있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거리가 제한되어 있으니 장거리 미사일은 못 만들었지만 그 제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했어요. 고체 로켓 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고 유도 제어 기술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를 단계별로 개량해 나갔고 우주 발사체 기술까지 연구를 이어갔죠. 겉으로는 제한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근육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족쇄를 차고 있으면서도 그 족쇄가 풀리는 날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았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소식이 나올 때마다 마치 큰 성과인 것처럼 보도되곤 했었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무기의 성능을 올리는 건데 왜 그게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을까요? 그때는 그런 의문을 크게 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려니 했던 거죠.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국제방산 컨퍼런스에서 한국 측 관계자와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미사일 기술 관련 세션이 끝난 뒤였는데 제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한국도 미사일 분야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 사람은 잠깐 웃더니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사람의 표정이 묘했어요. 자부심과 답답함이 동시에 섞여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외교적인 표현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할 수 없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겁니다. 더 이상 사거리 제한은 없었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도 사라졌죠. 42년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옥죄고 있던 족쇄가 그날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미국도 새로운 전략적 판단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동료한테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어요. 미사일 지침 해제됐다더라. 한국한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 동료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상징이야 그렇겠지만 당장 뭐가 달라지겠어. 기술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바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묶여 있었던 분야에서 갑자기 독자 기술이 튀어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그 해제가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외교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한국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제 이후 한국의 움직임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빨랐거든요. 해제되자마자 한국은 잇따라 미사일 관련 프로젝트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서랍 속에 넣어둔 설계도를 꺼내듯 하나씩 하나씩 내놓았어요. 저는 동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뉴스 봤어? 미사일 지침 해제되고 나서 프로젝트가 쏟아지고 있어. 얼마나? 내가 파악한 것만 해도 벌써 여러 건이야. 이건 방금 시작한 게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거라고. 전화기 너머로 동료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러면 42년 동안 기다린 게 아니라 42년 동안 준비한 거라는 얘기잖아.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42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42년을 준비한 거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2021년 미사일 지침 해제는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순간이었어요. 수십 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저 같은 전문가조차도요. 문제는 그 변화의 의미를 그때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 제안이 사라진 뒤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절했을 때 저는 이 문제가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었거든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핵심 기술을 요청하고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더 기다리거나 더 설득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저는 한국도 결국 그 셋 중 하나를 택할 거라고 봤어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첫 번째였죠. 시간을 두고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정비한 뒤 조건을 바꿔서 재요청하는 것. 동맹국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으니까 결국 어떤 형태로든 타협점이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그 내용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KF-21에 탑재할 공대공 미사일로 선택한 것은 미국의 암람이 아니었어요. 유럽의 미티어였습니다. 저는 바로 동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서 봤어? 한국이 미티어를 선택했다는데. 미티어? 한국이? 진짜로? 나도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 3번 확인했는데 맞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필 미티어야? 더 어려운 길을 일부러 고른 거잖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대체 선택이 아니라는 건 이 분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거든요. 미티어. 이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유럽의 방산 기업 엔비디아가 개발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무기입니다. 미국의 암람이 수십 년간 세계 표준으로 군림해왔는데 미티어는 그 암람을 뛰어넘는 차세대 미사일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여기서 암람과 미티어가 얼마나 다른 물건인지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암람은 고체 로켓 추진 방식입니다. 발사 직후에 로켓이 점화되면서 한 번에 쭉 밀어내는 구조예요. 초반에는 빠르지만 연료가 다 타고 나면 그 뒤로는 관성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후반으로 갈수록 속도가 떨어지죠. 미티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램제트 추진이라는 방식을 쓰거든요. 램제트가 뭐냐면 공기 흡입구를 통해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연료와 섞어 연소시키는 엔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날아가면서 계속 공기를 먹고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이 비행하는 내내 추력이 유지됩니다. 끝까지 속도가 줄지 않는다는 뜻이죠. 암람과 미티어는 같은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체계의 무기라는 겁니다. 후배 분석관이 이 소식을 듣고 제게 물었습니다. 선배, 그러면 KF-21에 미티어를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생각해봐. 집을 한 채 다 지어놨어. 배관도 전기도 다 깔았지. 그런데 갑자기 수도 시스템을 완전히 다른 규격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벽을 뜯어야 하고 배관을 새로 깔아야 하고 전기 배선까지 다시 손대야 해. 건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이 거의 없는 거지. 그 정도입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해.
미티어는 핵심 소스 코드를 안 열어줘. NVIDIA가 제공하는 건 인터페이스 정보까지야. 미사일의 겉면은 보여주지만 속은 안 보여준다는 뜻이지. 한국은 그 닫힌 속을 모른 채로 자기네 체계와 완벽하게 맞물리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퍼즐인데 절반이 가려져 있는 거네요. 정확해. 후배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왜 선택한 겁니까? 미국이랑 다시 협상하는 게 훨씬 쉬운 길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안전한 길은 분명 미국과 재협상하는 거였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암람 통합을 추진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었고. 근데 안 그랬다는 거죠. 안 그랬어. 한국은 그 안전한 길을 걷지 않았어. 미티어를 운용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전부 유럽 선진국들이고 이 나라들은 처음부터 미티어에 맞게 전투기를 설계했거나 유로파이터나 그리펜처럼 유럽 체계 위에서 통합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미국 체계 기반의 전투기에 유럽 미사일을 통합하겠다는 시도는 제가 아는 한 전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선배, 이거 확인된 건데요. 한국이 미티어 건을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사전 협의 없이? 네. 유럽과 직접 협상해서 NVIDIA와 기술 협력 계약까지 체결했다고요. 미국이 알았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뒤였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이라면 이런 규모의 무장 체계 변경은 미국과 최소한 사전 논의를 거치는 게 관례였거든요. 한국은 동맹의 틀 안에 있는 나라였고 특히 전투기 무장 분야에서는 미국의 체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소식이 미국 방산업계에 퍼졌을 때의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불쾌함에 가까웠습니다. 동맹국이 핵심 무장 체계를 미국 밖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예상 밖의 일이었거든요.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한 걸 기억합니다. 한국이 뭘 한 건지 알고 있나? 이건 기술 선택이 아니라 노선 변경이야.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유지해온 미국 중심 무장 체계에서 스스로 한 발을 빼낸 거였으니까요. 동료가 제 표정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밀러,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달라졌어. 예전의 한국이 아니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25년간 한국을 조립과 운용 중심의 나라로만 봐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였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의 미티어 선택은 기술적 결정이면서 동시에 태도의 전환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거절당하면 다른 길을 찾는 나라. 그것도 더 어렵고 더 위험하지만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길을 선택하는 나라. 한국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태도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일이라는 직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걸 성공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미국 체계 밖에서 독자적으로 세계 최강 미사일을 자국 전투기에 통합해버리면? 그건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방산 시장의 판도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리고 그 우려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그 길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들은 가장 어려운 길을 골랐고 그 대가는 곧바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고서를 받아보기 시작하면서 그 예상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깨달았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눈으로 확인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미티어 통합 작업이 시작된 초기 한국 개발팀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KF-21은 처음부터 미티어를 전제로 설계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미국 체계를 기반으로 잡아놓은 전투기에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 유럽 미사일을 연결해야 했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전투기에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레이더에서 받은 정보를 처리하고 미사일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임무 컴퓨터가 쓰는 통신 규격과 미티어가 쓰는 통신 규격이 달랐습니다.
비유하자면 한쪽은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프랑스어로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팀은 이 둘 사이에 통역기 역할을 하는 중간 체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신호를 변환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전투기가 보내는 수만 가지 데이터 중에서 미티어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골라내고 미티어의 형식에 맞게 재가공해서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티어가 보내오는 응답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역변환해서 임무 컴퓨터에 돌려줘야 했죠. 이 과정에서 오류가 하나라도 생기면 미사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선배, 한국 쪽 첫 테스트 결과 나왔는데요. 어때? 처참합니다. 신호 연결부터 실패해요. 전투기에서 보낸 데이터가 미사일에 도달하기도 전에 끊어졌다고 합니다. 레이더 연동은? 더 심각해요. 레이더가 목표를 정확히 포착해도 그 정보가 미티어 탐색기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답니다. 레이더는 보고 있는데 미사일은 못 찾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수치로 확인하니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하루를 꼬박 밤새워 코드를 수정하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테스트를 돌리면 어제 없었던 새로운 오류가 튀어나왔어요. 한 군데를 고치면 다른 데가 무너지는 구조였죠. 수십만 줄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서로 물려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리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어떤 문제는 원인을 찾는 데만 2주가 걸렸어요. 원인을 찾아도 해결 방법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죠.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개발팀 보고서 봤어? 이 속도면 3년 안에 끝내기 힘들어 보이는데. 3년? 이건 5년 잡아도 빠듯한 수준이야. 솔직히 완성 자체가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나도 같은 생각이야. 어느 시점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미국 체계로 돌아오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그게 정상이지. 이쯤 되면 전략적 후퇴라는 이름으로 빠져도 아무도 뭐라 안 할 텐데.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근거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개발팀은 멈추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계속 받아보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건 분명했는데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방향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개발팀의 인력이 더 투입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실패할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모양새였어요. 저는 동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 한국 쪽 왜 안 멈추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합리적이지 않아. 실패가 몇 달째 반복되고 있는데 프로젝트 방향 전환 얘기는 아예 안 나오고 있어. 오히려 인력을 더 넣고 있다더라.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 보통은 이쯤에서 손익 계산을 다시 하거든.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의 끈기로만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든 한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하면 멈추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국 개발팀은 그 한계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시기 한국 연구진들은 퇴근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연구소에서 먹고 연구소에서 잠을 잤어요. 새벽 3시에 코드를 수정하고 아침 7시에 테스트를 돌리고 오후에 결과를 분석하고 밤에 다시 수정하는 일상이 반복됐죠. 집에 돌아가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 그마저도 짧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즈음 국제방산기술 교류 자리에서 한국 측 기술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 제가 먼저 물었어요. 요즘 프로젝트 진행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잠깐 멈칫하더니 피곤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일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건 논의가 안 됩니까? 미국 체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피곤함 뒤에 숨어있던 단단한 무언가가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걸 포기하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이라는 건 다시 누군가한테 부탁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기다릴 수도 있었고 다시 부탁할 수도 있었죠. 근데 우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 길을 여기서 놓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자리로요. 그 사람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술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이걸 놓으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자체가 바뀌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그때는 단순히 프로젝트에 대한 집착으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한 말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틴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이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겠다는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거절당했고 그 거절 앞에서 기다리거나 돌아가는 대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그 선택을 포기하는 순간 다시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다시 허락을 구하는 나라로 돌아갈 것인지. 그 갈림길에서 이 사람들은 버티는 쪽을 택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편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속한 세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낯설었거든요. 합리적 판단과 손익 계산이 모든 결정의 기준인 곳에서 한국은 전혀 다른 잣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어요. 이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끝까지 버텨야만 했던 사람들이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묶여있던 시간을 기억하는 나라가 다시는 묶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한테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 무언가는 단순한 미사일 하나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올라온 한 장의 보고서. 한국 측 무장통합 시험 데이터가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일상적으로 받아보는 분석 자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펼쳤어요. 그런데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읽던 손을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서 직접 대조까지 해봤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3배. 한국이 KF-21에 통합한 미티어 미사일의 불가침 구역이 미국의 표준 미사일 암람 대비 3배 이상 넓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보고서의 출처를 다시 확인했고 데이터 산출 기준도 검토했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25년간 이런 수치를 분석해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했어요. 여기서 불가침 구역이라는 걸 설명드려야 합니다. 영어로는 노이스케이프 존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이 공중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공중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대의 전투기가 서로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상대가 아무리 회피 기동을 해도 아무리 급선회를 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미사일이 끝까지 따라가서 반드시 맞추는 구간. 그게 불가침 구역입니다. 이 구역이 넓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미사일을 쏘는 순간 상대방은 도망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려고 해도 내 불가침 구역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내 미사일이 먼저 도달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침 구역이 3배라는 건 단순히 성능이 3배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암람은 고체 로켓 추진 방식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발사 직후 로켓이 한번 점화되면 그 추력으로 날아갑니다. 문제는 로켓 연료가 다 타고 나면 그 뒤로는 관성으로만 비행한다는 점이에요. 미사일이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떨어지고 기동 능력도 줄어듭니다. 상대 전투기가 고기동 회피를 시도하면 후반부에서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미티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램제트 추진이라는 방식 덕분에 비행 내내 추력이 유지돼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연료와 함께 연소시키기 때문에 연료가 있는 한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전 구간에서 속도가 유지됩니다. 목표물에 가까워질수록 느려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같은 속도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불가침 구역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암람은 후반부 속도 감소 때문에 상대가 일정 거리 밖에 있으면 회피할 여지가 생겨요.
하지만 미티어는 끝까지 속도가 줄지 않으니 상대가 회피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불가침 구역 3배라는 숫자로 나타난 거죠. 이걸 실전 상황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암람을 장착한 전투기와 미티어를 장착한 전투기가 마주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미티어 쪽이 먼저 불가침 구역에 진입합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상대는 이미 회피 불가능한 상태예요. 반면 암람 쪽은 아직 자기 불가침 구역에 상대를 넣지 못한 상황이죠. 미사일을 쏘고 싶어도 쏠 수 있는 유효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상대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미티어를 가진 쪽은 맞지 않습니다. 암람을 가진 쪽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끝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25년간 이 분야를 분석해오면서 단일 무기체계 하나가 전장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동료한테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봐봐. 동료가 해당 페이지를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맞아? 검증된 데이터야? 3번 확인했어. 출처도 확인했고. 동료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게임이 달라진다.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비교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세계 공중전의 기본 전제는 암람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나토 동맹국 대부분이 암람을 쓰고 있었고 교전 교리도, 훈련도, 전술도 전부 암람의 성능 범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그건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았던 공중전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티어가 등장하면서 그 룰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불가침 구역이 3배 넓어진다는 건 기존의 교전거리 개념이 무의미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거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그 미티어를 자국 전투기에 통합하는 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체계도 아니고 유럽 체계도 아닌 한국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의 선택이 대담하지만 무모하다고 봤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되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배라는 숫자 앞에서 그런 판단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단순히 더 좋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룰 자체를 바꾸는 무기였어요. 그리고 그 무기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체계 밖에서 독자 통합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밀러,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이걸 끝까지 완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해요. 그 질문에 답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제가 25년간 믿어온 세계의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완성하면 지금까지의 방산 시장 판도가 흔들린다는 걸요. 미국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전투력을 갖춘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등장한다는 뜻이니까요. 그건 미국에게도 유럽에게도 그리고 저 같은 분석가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머릿속에서 점점 다른 위치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무시의 대상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는 경계의 대상으로. 하지만 숫자는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실전은 다르거든요. 아무리 이론적 수치가 뛰어나도 실제로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목표를 맞추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종이 위의 숫자가 하늘 위의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사실 숫자는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그걸 수없이 봐왔어요.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했던 무기가 실전에서 무너지는 일,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던 것이 실제로 성공하는 일. 이 업계에서는 둘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불가침 구역이 3배라는 수치가 나왔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종이 위의 숫자였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해낸 이론적 결과일 뿐이었죠. 진짜는 단 하나입니다. 실제로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하늘 위에서 목표물을 격추시키는 것.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어요.
한국이 미티어를 선택한 것도 인정했고 개발팀이 버텨낸 것도 인정했습니다. 수치가 인상적이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지막 한 줄은 넘지 않았습니다. 직접 쏴서 맞추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증명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KF-21의 무장 통합 과정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한 번에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미사일을 기체에 장착한 상태로 비행하면서 기체 역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미사일의 무게와 공기 저항이 전투기 비행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걸 장착 비행 시험이라고 하죠. 그 다음이 분리 시험입니다.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분리시키는 과정이에요. 미사일이 기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 자세가 불안정해지면 최악의 경우 미사일이 전투기 자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리 궤적과 안전거리를 정밀하게 계산하고 실제로 그 계산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 두 단계를 통과해야 비로소 마지막 관문에 도달합니다. 실사격 시험. 실제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탐지부터 유도, 종말 추적까지 전 과정이 작동해서 목표를 격추시키는 것. 이게 성공해야 비로소 무장 통합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KF-21이 아직 완전히 실전 배치된 전투기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개발 단계, 시험 단계에 있는 기체였습니다. 양산이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이 검증 과정에 있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의 무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실패하면 단순히 한 번의 시험이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KF-21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겁니다. 미티어 통합이라는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고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에 대한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겠죠. 수년간의 노력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한 번의 시험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실사격 시험 일정 잡혔다더라. 드디어 왔구나. 솔직히 어떻게 볼 거야? 첫 시도에서 완전 격추는 힘들지 않을까? 보통 이런 시험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쌓거든. 나도 그렇게 봐. 부분적인 성과 정도면 잘한 거지. 거기서 데이터 모아서 다음 시험으로 이어가는 게 현실적인 시나리오야. 특히 이번 건은 변수가 너무 많아. 미국 체계 기반 전투기에 유럽 미사일을 핵심 코드 없이 통합한 거잖아. 어디서 문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그건 맞아. 근데 대단한 것과 성공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시험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의미가 크고 완벽한 성공은 여러 차례 시험을 거친 뒤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시험 당일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KF-21이 이륙합니다. 지정된 시험 공역까지 비행한 뒤 시험 시나리오에 진입하죠. 목표물이 설정되어 있고 전투기의 ASA 레이더가 그 목표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포착 완료. 레이더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수천 개의 전자소자가 동시에 빔을 쏘아서 목표의 위치와 속도, 이동 방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임무 컴퓨터 계산 완료. 그 데이터가 임무 컴퓨터로 넘어갔습니다. 목표까지의 거리, 상대 속도, 미사일의 비행 궤적, 요격 확률. 이 모든 계산이 수초 안에 이루어졌죠. 발사 조건 충족. 그리고 발사 허가가 떨어지는 순간 조종사가 버튼을 누릅니다. 발사. 미사일이 기체에서 분리됐습니다. 램제트 엔진이 점화되고 미티어가 목표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중간 유도 구간에서 전투기의 레이더가 계속 목표를 추적하면서 미사일에게 방향 수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궤적을 조정하며 목표에 접근했죠. 그리고 마지막 구간. 종말 유도. 미사일 자체에 탑재된 능동 탐색기가 작동합니다. 이 시점부터 미사일은 전투기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목표를 추적하기 시작해요. 능동 탐색기가 목표를 직접 잡고 최종 돌입 경로를 자체적으로 계산합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단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격추는 실패합니다. 레이더 데이터가 0.1초만 늦게 전달되어도, 통신 규격이 한 비트만 어긋나도, 미사일의 탐색기가 목표를 놓쳐도, 수만 가지 변수 중 하나라도 빗나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화면에 단 하나의 신호가 떴습니다. 격추. 동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니터에 찍힌 그 한 단어를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밀러 핵심 코드 없이 인터페이스만으로 통합한 거 맞지? 맞아. 미국 체계 기반 전투기에 유럽 미사일을 올린 거잖아. 전례도 없이. 없었어. 그런데 해냈어.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격추였습니다. 목표물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뜻이었어요. 레이더 탐지부터 임무 컴퓨터 계산, 미사일 발사, 중간 유도, 종말 추적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완벽하게 작동한 겁니다. 단 한 군데의 오류도 없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만든 기체입니다. 거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도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죠. 그리고 미티어라는 유럽 미사일을 핵심 코드 없이 인터페이스만으로 자국 체계에 통합했습니다. 미국 체계 기반 전투기에 유럽 미사일을 결합한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에요. 그 전례 없는 조합이 실제 시험에서 목표를 격추시킨 겁니다.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 이건 진짜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짧은 순간 수년간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의 조롱. 기술 이전 거절. 아무도 한국을 진지하게 보지 않았던 시선. 반쪽짜리 전투기라는 평가. 불가능하다던 미티어 통합. 밤새워 연구소에서 버티던 사람들. 그 모든 과정이 이 한 번의 결과로 수렴한 겁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고 했어. 못한다고 했어. 아직 이르다고 했어. 동료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냈어.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증명해버린 겁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전으로.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늘 위에서 미사일이 목표를 격추시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제가 쌓아온 판단의 기준이 그 짧은 신호 하나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이제 누구도 이 결과 앞에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이 증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나의 장면을 계속 떠올리게 됐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방산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전쟁은 항상 진짜를 드러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카탈로그 위의 숫자와 브로슈어 속 사진이 무기를 팔아요. 하지만 실제로 포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떨어지는 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말을 하죠. 진짜 작동하는 무기와 그렇지 않은 무기가 전장에서 가차없이 갈리는 겁니다. 동료와 최근 방산 시장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 중동 쪽 방공 수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폭발적이지. 그런데 재밌는 게 한국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에 갔다더라. 규모가 약 4조 원이래. 4조 원? 그 시장에서? 패트리어트랑 S400 놔두고?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의아했어. 천궁2.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무기이죠. 이 천궁2가 중동에서 선택받았다는 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에요.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방산 시장이거든요. 돈이 있고 선택지가 많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러시아의 S400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체계들이 경쟁하는 시장이에요. 그 시장에서 한국의 무기가 선택받았다는 건 성능과 신뢰성이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중동만이 아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거 알아? 폴란드에서 KF-21에 관심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 유럽이? 유럽이 한국 전투기를 본다고? 폴란드만이 아니야. 여러 나라에서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더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가 이제 전투기를 파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산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된 상태였고 FA-50 경공격기도 동남아와 동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역시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한두 가지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상, 공중, 방공까지 전 영역에 걸쳐 수출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상위 10위권.
그게 지금 한국의 위치입니다. 동료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밀러, 요즘 방산 전시회 가보면 한국 부스 앞에 줄이 서 있더라.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KF-21의 미티어 통합 성공은 이 변화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고 독자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방산 역량 전체를 증명하는 상징이었어요. 전투기와 미사일을 독자 통합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미국, 러시아, 유럽 일부 국가. 이제 그 목록에 한국이 올라간 겁니다. 어느 날 동료와 둘이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어요. 밀러, 솔직히 처음에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봤었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브나 하라고 했었지. 그래. 전투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미사일을 만든다고 웃었잖아. 웃었어. 지금은?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간 데이터를 믿었고 경험을 근거로 판단했어요. 그 데이터와 경험이 한국은 아직 아니라고 말했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허락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1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펜타곤 회의실을 기억하십니까? 기술 이전 불가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던 그 자리. 한국이 감히 미사일을 꿈꾸냐며 웃었던 그 순간. 그때 한국은 허락을 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선택을 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무기를 사러 오는 나라들이 한국을 찾고 한국의 기술을 원하고 한국의 체계를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허락을 구하던 나라에서 선택받는 나라로. 이 변화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어요. 한때 사거리조차 제한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사일 하나 마음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세계 최강 공대공 미사일을 자국 전투기에 독자 통합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은 더 이상 허락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받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